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기만 해도 암기되게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직전법, 조선 정기, 직전법은 조선 세조 때 시행된 토지 제도예요.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관리들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가 죽어도 그 가족에게 수신전이나 율량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가 계속 물려지다 보니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점점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했어요.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예요. 관리직에서 물러나면 수조권도 함께 반납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후 명종 때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녹봉제가 전면 실시되었어요. 한편 성종 때는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고 홍문관이 설치되어 학문연구와 왕의 자문기관 역할을 했어요. 조일수호조규와 조일통상장정, 근대 개항기, 조선 후기에는 일본과 여러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조일수호조규와 조일통상장정이에요. 먼저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에 체결되었어요.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일본이 조선에 강제로 맺게 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가 차례로 열렸어요. 특히 일본 화폐의 사용을 허용하고 일본인의 치외법권을 인정했으며 해안 측량권까지 내주었어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일본 상인들이 양곡, 그러니까 쌀과 잡곡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게다가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건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새로 체결했어요. 이 조약에서는 방공령이라는 것을 규정했어요. 방공령이란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나서 식량이 부족해질 것 같으면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야 했어요.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조선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조약이에요. 두 조약 사이인 1882년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이 조약은 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조의 업적,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의 22대 왕이에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후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는 강력한 개혁군주로서 조선 후기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답니다.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이에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어요. 화성은 179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약 2년여 만인 1796년에 완공되었어요. 이 공사에는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라는 기계가 사용되었는데 이 덕분에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정조는 또한 규장각을 크게 발전시켜서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뛰어난 학자들을 초계문 신제를 통해 재교육시키고 등용했답니다.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신해 통공을 실시해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줄이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장려했어요. 정조는 탕평책을 계승해서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부력했답니다. 을사늑약, 근대 대한제국, 을사늑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에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제로 체결하게 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인데 우리 민족이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의미로 을사늑약이라고 불렀어요. 늑약이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교 관계를 맺는 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또한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죠.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내정까지 간섭하게 되었어요. 이 조약이 체결될 때 고종 황제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어요. 참정 대신들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5명의 대신을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바로 그들이에요. 을사늑약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거였어요. 민영환, 조병세 등은 조작 체결에 항의하며 자결했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 하는 논설을 발표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어요. 또한 최익현 등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켜 무력으로 항쟁했어요. 이사부와 안용복, 신라 조선.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 활약한 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부와 안용복이에요. 먼저 이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사부는 신라 지증왕 때 활약한 장군이에요. 지증왕 13년인 512년에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벌해서 신라에 복속시켰어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어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나무로 만든 사자 모형을 배에 싣고 가서 우산국 사람들을 항복시켰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어요. 다음으로 안용복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동래 출신의 어부였어요. 1693년에 안용복은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어요. 이때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안용복은 오히려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1696년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안용복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일본 막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안용복은 신분은 낮았지만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한 인물이에요. 비록 당시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일본에 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독도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분이에요. 이처럼 이사부는 고대 신라 시대, 안용복은 조선 후기에 각각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김홍도, 조선 후기. 김홍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호는 단원이에요. 그는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어요. 김홍도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로 유명해요. 씨름, 서당, 무동, 빨래터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에요. 그의 풍속화는 익살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백성들의 삶을 포착했어요. 또한 행여풍속도병이라는 작품도 남겼는데 이것은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나그네의 시점에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과 세상살이를 담은 팔폭병풍이에요. 김홍도의 스승은 강세왕이에요. 강세왕은 당대의 문인화가이자 서화평론가로 김홍도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줬어요. 김홍도는 신윤복, 김득신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로 꼽혀요. 천도교,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천도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한 민족 종교예요. 동학은 1860년에 최재호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서양 세력과 천주교가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으니 누구나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당시 신분차별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동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이후 1905년에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손병희는 천도교 제3대 교주예요. 그는 천도교를 근대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천도교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특히 1919년 3.1운동 때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지도자들이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했어요. 또 천도교에서는 어린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린이도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도교 지도자였던 방정환이 19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어린이라는 말 자체도 방정환이 처음 사용한 거예요. 천도교에서는 개벽이라는 잡지와 신여성이라는 잡지도 발행했어요. 개벽은 1920년에 창간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글들을 실었고, 신여성은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일제강점기 경성의 식민지 근대 도시 이중성.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경성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경성은 지금의 서울인데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이 도시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한편에는 화려한 근대식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백화점, 은행, 우체국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고 전차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왔죠. 미스코시 백화점 같은 일본 자본의 상점에서는 최신 유행 물건들을 팔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토막민이라고 불리는 극빈층이 있었어요. 토막민은 움막이나 판잣집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조선인들을 말해요.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경성이라는 하나의 도시 안에 화려한 근대 문물과 극심한 빈곤이 함께 존재했어요. 일본인 거주 지역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조선인 거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어요. 이런 모습을 식민지 근대 도시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선인 대다수가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3.1운동. 근대 일제강점기. 3.1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외친 거대한 민족운동이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각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민족도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또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족의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3.1운동은 종교계 지도자 33명이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했어요.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 운동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도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해외 동포들도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 만세 시위에 동참했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학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한 뒤 고향인 충남 천안 병천으로 내려가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녀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어요. 3.1운동의 결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어요. 또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은 체계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으로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에요. 송시열. 조선 후기. 송시열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예요. 그는 효종을 도와 북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에요. 북벌이란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운동인데요.
병자호를 한때 청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것을 씻어내자는 인미가 담겨 있었어요.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로서 노론을 이끌었고 주자학의 정통성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주자를 비판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죠. 송시열은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이이의 학문을 계승했어요. 그는 효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를 두고 남인과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송시열은 효종을 왕통이 아닌 종법에 따라 차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숙종 때 장희빈 소생의 세자 책봉 문제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어요. 송시열의 문집으로는 송자대잔이 있고 그의 초상화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 일제강점기 후기. 일제강점기 말,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이 시기 일본은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신민이란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서사를 학교나 관공서에서 매일 암송하도록 강요했어요. 또한 신사참배도 강제했는데 신사는 일본의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한국인들은 이곳에 가서 절을 해야 했어요. 창씨개명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한국인 고유의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씨를 가네야마로, 이씨를 리노우에로 바꾸는 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했어요. 한국어는 조선어라는 이름으로 선택 과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폐지되었어요. 한국 역사 교육도 금지되었고 한글 신문과 잡지도 폐간되었어요. 이런 정책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0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킨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에요. 통리기무화문. 조선 후기. 통리기무화문에 대해 알아볼게요. 1880년대 조선은 개항 이후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외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기구가 필요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881년에 설치된 것이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에요. 통리기무화문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곳이었죠. 이 기구 아래에는 12개의 사를 두었는데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 등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했어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기 전에는 의정부에서 국정을 총괄했는데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너무 많아지자 전문적으로 일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와는 별도로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어서 개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겼어요. 이 기구는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까지 운영되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는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외화문으로 개편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동지와 팥죽. 고려 조선.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양력으로는 12월 22일 무렵에 해당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동지가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어요. 팥의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팥죽 안에는 찹쌀로 만든 작은 경단을 넣었는데 이걸 새알심이라고 불러요. 새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새알심 개수를 자기 나이수만큼 넣어 먹기도 했어요. 또 팥죽을 대문이나 벽에 뿌려서 잡기를 쫓는 풍습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지는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가 담긴 세시풍속이에요.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절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예요. 무량수전이라는 이름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시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배흘림 기둥이에요. 배흘림 기둥이란 기둥의 중간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를 말해요. 마치 배가 볼록 나온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기법은 기둥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착시 현상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주심포 양식은 공포라는 장식 구조물이 기둥 위에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넛이 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동학. 조선 후기. 동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예요. 1860년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안으로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고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죠. 특히 천주교, 즉 서학이 조선에 퍼지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재우는 이런 서학에 맞서서 우리 것을 지키자는 의미로 동학을 만들었어요.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학에 대응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으니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당시 신분제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동학에는 용담유사라는 포교용 가사집이 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재우는 동학을 퍼뜨리다가 혹세무민,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1864년에 처형당했어요. 하지만 동학은 계속 퍼져나가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탑이에요. 고려 충모광 4년, 그러니까 1348년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탑에 새겨져 있어요.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이 탑은 대리석을 사용해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탑의 모양도 독특해요. 일반적인 석탑과 달리 층마다 지붕이 있고 전체적으로 날렵하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런 양식은 라마교 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그 유명한 탑이에요. 슬픈 역사도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다시 되찾아왔어요. 돌려받은 후에는 경복궁에 세워두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야외에 두면 대리석이라 손상될 수 있어서 실내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발해. 남북국 시대. 발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세워진 나라예요. 698년에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발해로 이름을 바꿨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스스로를 고여 또는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발해의 수도는 여러 번 옮겨졌는데요. 가장 유명한 수도는 상경 용천부예요.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고 외성과 내성, 궁성으로 이루어진 계획도시였어요. 발해는 9세기 선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발해의 문화재로는 이불병좌상, 석등, 돌사자상 등이 유명해요. 특히 영광탑이라는 탑도 남아있어요.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어요. 약 230년 정도 존속한 나라였어요. 영조의 정책. 조선 후기. 영조는 조선의 21대 왕이에요. 그는 숙종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였어요. 당시에는 신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낮은 신분은 영조에게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는 어머니를 추모하는 사당을 짓고 시호를 올리는 등 어머니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답니다. 영조는 탕평 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왕으로 유명해요. 탕평이란 어느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당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것을 말해요. 영조는 탕평비를 세워서 탕평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 붕당 간의 대립을 줄이려 했어요. 또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어요. 원래 군포를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준 거예요.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힘썼어요.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리기간 동안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답니다. 독립협회. 근대 대한제국. 독립협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서재필, 이완용, 윤치호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예요. 처음에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활동을 했어요. 독립문은 예전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 독립협회는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맞서 싸웠어요.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를 반대했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민중과 함께 자주국권운동을 펼쳤어요. 만민공동회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설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도 전개했는데 관민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결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종과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1898년에 강제 해산되고 말았어요. 의열단. 일제강점기. 의열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들은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의열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는데 이 선언문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어요. 의열단원들은 여러 의거를 실행했는데 1920년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1년에는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1923년에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벌였어요. 1926년에는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어요. 단장 김원봉은 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중국 관내에서 무장항일투쟁을 이어갔어요. 의열단은 개인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황푸 군관학교의 단원들을 입교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했어요. 진주 농민봉기. 조선 후기.
진주 농민봉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862년 조선 철종 때 경상도 진주에서 아주 큰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이 봉기를 임술 농민봉기라고도 부르는데 임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당시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엉망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어요. 특히 진주에서는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결국 유계춘 등이 이끄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 놀이들을 응징했어요. 이 진주 농민봉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해에만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조정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규수를 안핵사로 보내 상황을 수습하게 했어요. 또한 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어요. 직전과 관수관급제. 조선 정기.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여러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직전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직전은 세조 때인 1466년에 만들어진 토지 제도예요. 그 전에는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과전법에서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토지가 점점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 제도로 바꾸었어요. 직전에서 직은 현직이라는 뜻이에요. 직전 제도에서는 관리가 직접 농민에게서 세금을 거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했어요. 관수관급제는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관리들이 농민들을 함부로 수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관수관급제의 시행으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조선시대 향리. 조선. 조선시대에는 향리라는 지방행정 실무자가 있었어요. 향리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수령을 보좌하면서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조선시대의 향리는 호방, 이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으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맡았어요. 호방은 호적과 세금 관련 업무를, 이방은 인사 관련 업무를, 형방은 형벌과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요. 향리는 세습적으로 직역을 이어받았고 지방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중앙관리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낮았어요. 이들은 과거를 통해 선발되지 않고 향리 집안에서 대대로 그 직역을 물려받았어요. 향리들은 토착 세력으로서 해당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행정 실무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거나 부정을 저지르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김만중. 조선 후기. 김만중은 조선 후기 숙종 때 활동한 문인이에요. 그는 서인 명문가 출신으로 어머니 윤씨 부인에 대한 효심이 매우 깊었던 인물이에요. 김만중의 아버지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김만중은 숙종의 후궁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당시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으려 했는데 김만중은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그 결과 제주도와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유배 생활 중에도 김만중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말 소설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 한문보다 한글로 쓴 문학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작으로는 구운몽과 사시남정기가 있어요. 구운몽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소설로 인생 무상과 불교적 깨달음을 담고 있어요.
사시남정기는 착한 본처가 악한 첩에게 쫓겨났다가 결국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을 빗댄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상평통보.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된 거패가 바로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는 숙종 때인 1678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엽전이에요. 앞면에는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만든 곳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상평통보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쌀이나 배를 화폐처럼 사용했는데 상평통보 덕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동전을 엮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상평통보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약 200년 넘게 사용된 대표적인 화폐예요. 고려 성종의 12목 설치. 고려 정기. 고려 성종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한동안 지방을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웠어요. 지방 곳곳의 호족들이 여전히 강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바꾼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은 최승로라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러 개혁을 실시했어요. 최승로는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지방에 외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했어요. 외관이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관리를 말해요. 성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어요. 목은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예요. 12목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직접 다스리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는 비로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이고 전국 8도 체제된 조선시대, 22담로의 왕족 파견은 백제, 오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지방제도예요. 대동법. 조선 후기. 대동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동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아주 중요한 세금 제도예요. 원래 조선에서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납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방납이라는 폐단이 생긴 거예요. 방납이란 중간 상인들이 백성 대신 특산물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 비싼 값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특산물 값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내야 했으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이 등장했어요. 대동법의 핵심은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토지 1결당 쌀 12를 내면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니까 좀 더 공평해졌어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 집단이 나타났어요. 공인은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조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대동미로 거둔 쌀을 공인에게 주면 공인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관청에 납품하는 방식이었어요.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약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숙종 때 가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답니다. 다만 대동법은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땅을 많이 가준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 고려 정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불상은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거대한 석불이에요. 높이가 무려 18m나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불 중 하나예요. 이 불상을 보면 머리에 쓴 관이 엄청 크고
얼굴도 몸에 비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인체 비례가 불균형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 불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모습이 오히려 당시 지방 호족들의 개성과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중앙의 세련된 불상과는 다른 지방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관촉사는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절이고 이 석불은 보물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각 지방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불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불교를 크게 후원했던 왕이에요. 과거제를 도입하고 노비양건탑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을사사화, 조선 정기. 을사사화는 조선 명종 때 일어난 살인박해 사건이에요. 1545년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는데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윤원영은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 세력을 제거하려 했어요. 이 두 외척 가문의 갈등을 대윤과 소윤의 다툼이라고 해요. 윤임 쪽을 대윤, 윤원영 쪽을 소윤이라고 불렀거든요. 결국 윤원영은 윤임과 그를 따르던 사림 세력을 영모로 몰아 제거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로 윤임, 유관, 유인숙 등 많은 사림이 화를 입었어요. 이후 윤원영과 문정왕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불교를 크게 후원했고 보우대사가 등용되어 승과가 부활하기도 했어요. 을사사화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에 이어 네 번째 사화로 이로써 조선 정기 사림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의열단, 일제강점기. 의열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예요.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일본에 타격을 주자는 목표로 의열단이 탄생한 거예요.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의열단은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았어요.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한 문서예요. 의열단원들은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의거를 감행했어요. 1920년에는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1년에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1923년에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4년에는 김지섭이 일본 도쿄의 왕궁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이처럼 의열단은 개인적인 의거 활동을 통해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나중에 의열단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 황푸군관학교의 단원들을 입학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했어요. 이후 의열단은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 창설로 이뤄지면서 더 큰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답니다. 전영필과 문화재 수집. 근대 일제강점기.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화재 수집가이자 사업가예요. 그는 일제가 우리 문화유산을 마구 빼앗아가던 시기에 사재를 털어 소중한 문화재들을 지켜냈어요. 전영필은 193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의 간송미술관이에요.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문화재는 정말 대단해요.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거금을 주고 사들였고 청자상감 운항무늬 매병도 그가 지켜낸 보물이에요. 또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 겸재 정선의 그림,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 단원 김홍도의 작품, 오원 장승업의 그림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들을 수집했어요. 전영필은 휘문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당시 서화 수집가이던 오세창의 영향을 받아 문화재 수집에 뜻을 품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수집한 게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일을 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문화재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한 분이에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복구 정책. 조선 후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조선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기근과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먼저 줄어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납속책을 시행했는데 이건 곡식이나 돈을 나라에 바치면 그 대가로 관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또한 공명첩이라는 것도 발급했어요. 공명첩은 이름을 비워둔 임명장인데 이것을 사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호적 제도도 다시 정비해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려고 했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토지를 새로 조사해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었거든요. 과전법은 임진왜란 이후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1391년 고려 말에 만들어진 토지제도예요.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들이 추진해서 만든 것입니다. 충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삼국시대 통일신라. 충주는 신라 시대부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고구려 장수왕 때 세워진 중원 고구려비가 유명해요. 이 비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구려비로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에요. 충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화재는 바로 중원 고구려비와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에요. 타평리 7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중안탑이라고도 불려요. 남한강 유역에 우뚝 서 있는 이 탑은 높이가 약 14.5m로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에요. 충주는 또한 고려시대에 다인철소가 있던 곳이에요. 다인철소는 철을 생산하던 특수 행정구역으로 1255년에 다인철소 사람들이 몽고군을 격퇴한 공으로 이간현으로 승격되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의 중심 고을 중 하나였고요. 근처에는 수안보 온천도 있어요. 진흥왕 순수비 중 하나인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등이 있는데 충주 지역의 중원 고구려비는 이와 별개로 고구려 장수왕 때 세워진 비석으로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옥저의 사회와 풍습. 고대.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민며느리제라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면 신부가 될 여자가 어렸을 때 신랑 집으로 가서 살아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일도 하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때 신랑 집에서는 신부 측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요. 그걸 받고 나서야 정식으로 신부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옥저에는 또 다른 특이한 풍습도 있었어요. 가족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임시로 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목곽에 함께 넣었어요. 이걸 골장제라고 불러요. 옥저는 농사를 지었고 바다에서 소금이나 해산물도 얻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어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왕이 없고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각 지역을 다스렸어요. 권문세족.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어요. 권문세족은 주로 무신정권기와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력이에요. 이들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얻거나 무신정권에 협력하면서 세력을 키웠어요.
권문세족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농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의 땅을 빼앗거나 불법으로 토지를 늘려가면서 엄청난 농장을 만들었어요. 농장이 산과 내를 경계로 삼을 정도로 넓었다고 해요. 이렇게 토지를 빼앗기다 보니 한 땅의 주인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백성들은 여러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권문세족은 또한 도평의사사라는 회의기구를 장악해서 정치 권력도 독점했어요. 도평의사사는 원래 임시기구였는데 이 시기에 최고 정치기구로 변했어요. 반면에 새롭게 성장한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런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했어요. 신진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 많았어요. 이들은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삼지 않았는데 서원과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사림 세력의 기반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기관이에요. 처음에는 상하이에 있다가 일제 탄압을 피해 여러 곳을 옮겨 다녔어요.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서 대통령제마 내각책임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운영했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김구가 주석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어요.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미국 등 서양에서 외교 활동을 펼쳤어요.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죠. 또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어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해서 국내와 연락망을 구축하기도 했답니다. 1940년에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어요. 지청천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나중에 미국 OSS와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광복이 예상보다 빨리 와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요. 1941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균 등을 내세웠답니다. 또 같은 해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어요.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 이후 환국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었어요. 동명왕편 고려 후기 동명왕편은 고려 후기 이규보가 쓴 장편 서사시예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에 실려 있어요. 이 작품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즉 주몽의 일대기를 노래한 거예요. 이규보는 왜 이 작품을 썼을까요? 당시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규보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긍지를 되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영웅인 주몽의 이야기를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어요. 동명왕편에는 주몽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출생, 부여에서 탈출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 그리고 유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요. 이규보는 구삼국사라는 옛 역사책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해요. 동명왕편은 우리나라 영웅서사시의 대표작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문학작품이에요. 고구려의 대외 항쟁 마이너스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삼국시대 고구려 후기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살수대첩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이때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이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는데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이들을 상대했어요. 을지문덕은 적을 깊숙이 끌어들이는 유인작전을 펼쳤어요. 수나라 군대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살수라는 강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어요. 결과는 대참패였어요. 30만 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병사가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에요. 다음으로 안시성 전투를 알려드릴게요.
645년에 당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당태종은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진격했지만 안시성에서 발목이 잡혔어요.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이 무려 88일 동안 성을 지켜냈거든요. 당나라 군대는 흙을 쌓아 토산을 만들어 성벽보다 높이 올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토산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고구려군이 이를 빼앗아 역이용했어요. 결국 당태종은 겨울이 다가오자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쳤어요. 발해, 남북국, 발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는 698년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대조영은 동모산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발해는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는데 이건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특히 10대 왕인 선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당나라에서도 해동성국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강성했어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건 독립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영은 처음에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고 이후 왕들도 인안, 대흥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계속 사용했어요. 발해의 중앙 행정 조직은 삼성 육부 체제였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삼성과 그 아래 육부를 두었는데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명칭은 유교 덕목인 충, 인, 의 등을 사용해서 독자성을 드러냈어요.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나라 문화도 받아들여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온돌장치나 석등, 무덤 양식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어요. 근우회, 일제강점기, 근우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단체입니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 여성들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마치 같은 시기에 남성들이 신간회를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근우회를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우회는 여성들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활동했어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야학을 열어서 문맹 퇴치 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1931년에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근우회도 함께 해산되었어요. 근우회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여성운동 단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금관가야, 삼국시대, 금관가야에 대해 알아볼게요.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가야 연맹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김수로 왕이 세웠다고 전해져요. 삼국유사에는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실려 있어요. 금관가야는 철이 많이 났어요. 질 좋은 철을 가지고 중국의 낙랑군, 외 등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했어요. 특히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금관가야는 3세기경까지 가야연맹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4세기 후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후 가야연맹의 중심은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갔어요. 결국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 버풍왕 때 신라에 병합되었어요. 김수로 왕의 후손들은 신라 왕실에서 진골 귀족으로 대우받았어요. 김유신 장군이 바로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에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와 민대총회, 일제강점기, 민대총회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열린 민족운동이에요.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라고도 불리는 이 모임은 우리 민족 스스로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이었어요. 당시 일제는 조선에 제대로 된 고등교육기관을 세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나섰어요.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고요.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금 활동을 펼쳤어요. 한 사람이 1,000,000명, 한 사람의 1원씩 모으자는 구호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일제총독부가 이 운동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열기를 꺾으려 했어요. 결국 밀립대학은 세워지지 못했지만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서려 했던 소중한 노력이었어요. 1920년대에는 이처럼 실력을 길러 독립을 준비하자는 실력 양성운동이 활발했어요. 물산장려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로 우리 물건을 쓰자는 운동이었어요.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 그러니까 조선 후기 순조 때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예요. 이 봉기의 중심에는 홍경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홍경래는 평안도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는데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면서 조선 사회의 불공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당시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조선 정부가 서북지방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역 차별에 분노한 홍경래는 우군칙, 김사용 등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가난한 농민들,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들,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봉기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기세가 대단해서 정주성을 점령하고 청컨강 이북의 여러 지역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광군의 반격으로 정주성에서 포위되었고 결국 5개월 만에 진압되고 말았어요. 홍경래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히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일본과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근대 개항기.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후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1875년에 일어난 운요호 사건이 중요해요. 운요호는 일본 군함 이름인데요. 일본이 이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 근처에서 불법으로 측량을 하고 도발을 했어요. 조선군이 이에 대응해서 포격을 가하자 일본은 오히려 이것을 구실로 삼았어요. 일본은 조선을 압박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했어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예요. 이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사실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조약의 내용을 보면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더 열도록 했고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 법으로 재판받는 치외법권을 인정했어요. 또한 조선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갔어요. 해안 측량권은 나중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었어요. 분청사기. 조선 정기. 분청사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만들어진 도자기예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분장 회청사기의 줄임말인데요. 그릇 표면에 백토를 발라서 장식했다는 뜻이에요. 고려 청자가 쇠퇴하면서 그 기술을 이어받아 탄생한 도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색이나 회흑색 바탕 위에 하얀 획인 백토를 씌워서 다양한 무늬를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무늬를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도장을 찍는 인화기법, 선으로 긁어서 무늬를 내는 조화기법, 백토물에 담갔다 빼는 담금기법, 붓으로 백토를 거칠게 바르는 귀알기법 등이 있었어요.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무늬가 특징이에요. 물고기, 모란, 연꽃 같은 무늬들이 투박하지만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어요. 조선 전기에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졌지만 15세기 후반부터 백자가 유행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16세기 중반 이후로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답니다. 최익현. 조선 근대. 최익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익현은 구한말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의병장이에요.
1833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호는 면함이에요. 그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대원군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대원군이 물러나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 일로 대원군은 결국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최익현은 또한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서양 오랑캐나 일본이나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 조선을 침략하려는 세력이니 똑같이 물리쳐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직접 의병장이 되어 일본에 맞서 싸운 거예요. 결국 일본군에 붙잡혀 대마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다가 순국했어요. 고려 어사대와 조선 사헌부의 공통기능. 고려 조선. 고려와 조선에는 왕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관청이 있었어요. 고려에서는 이 역할을 어사대가 담당했어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쟁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간쟁이란 왕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사헌부는 관리 감찰과 함께 왕에게 간언하는 역할을 했고 사간원은 오로지 왕에게 간쟁하는 일만 전담했어요. 이 두 기관을 양사라고 불렀어요. 특히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했는데 이들은 언론 기능을 담당하면서 왕권을 견제했어요. 고려의 어사대와 조선의 사헌부는 둘 다 관리의 비위를 감찰하고 왕에게 간쟁하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처럼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었고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북학파 실학자.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동장했어요. 실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는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농업과 토지제도 개혁을 강조한 경세치용 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과 기술 발전을 중시한 이용후생 학파예요. 이용후생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청나라를 다녀온 뒤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한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는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어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을 남겼는데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소개하면서 양반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했어요. 허생전, 양반전, 호질 같은 소설도 썼어요. 박제가는 북학예라는 책에서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도 늘어난다고 주장했어요. 물건이 돌아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생각이었죠. 이분들은 모두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조선을 발전시키자고 했고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어요. 고려의 조창 제도와 조운. 고려. 고려 시대에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거두고 운반하기 위해 조창이라는 시설을 두었어요. 조창은 각 지방에서 거둔 세김을 모아두는 창고인데요. 전국에 13개의 조창이 있었어요. 이 조창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했는데 그 이유는 배를 이용해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수도인 개경까지 운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을 조운이라고 해요. 서해안에는 알란창, 영풍창, 하양창, 진성창, 안흥창, 부용창, 해릉창, 장흥창 등이 있었고 동해안에는 흥원창, 덕흥창 등이 있었어요. 남해안 쪽에는 해룡창, 통양창, 석두창 등이 설치되었어요. 고려는 이 조창 제도를 통해 전국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수도로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했어요. 병난도에는 송나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무역을 했고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서양의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석굴암. 통일신라 중기. 석굴암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석굴 사찰이에요.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요. 통일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서 완성했어요. 석굴암은 인공으로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이에요. 자연 동굴이 아니라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석굴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입구 쪽에 네모난 공간인 전실과 안쪽에 둥근 공간인 주실이 있어요. 주실의 천장은 둥근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실 한가운데에는 본존불이 모셔져 있어요. 이 본존불은 석가모니불로 동쪽 파들을 바라보며 앉아 계세요. 불상의 표정이 매우 온화하고 조각 기술이 뛰어나서 신라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꼽혀요. 주실 벽면에는 여러 보살상과 나한상, 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 조각들 역시 신라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줘요. 석굴암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불국사와 함께 등재되었는데 둘 다 김대성이 만들었다고 전해져요.